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영화는 스틸 앨리스입니다. 이 영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말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른 형식의 영상이거든요. 영화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영화를 만약에 보고 싶으신 분이나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영화로 돌아가죠.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는 2014년도에 개봉한 작품이에요. 2014년도에 제가 당시에 한창 영화를 많이 볼 때였거든요. 1년이 아니죠.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영화관에 찾아서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수중에 돈이 없어서 돈 긁어 모아서 제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들 중에서 이 스틸 앨리스가 제 머릿속에, 그래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왜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마치 내 마음속으로 그냥 툭 하고 던져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드는 영화예요. 스틸 앨리스가 영화적인 완성도나 정말 좋은 영화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엄청난 영화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주고 있는 진심, 그것을 관객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그 진심이 와닿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을 제가 오늘 리뷰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여전히 좋더라고요. 근데 2014년도에 내가 이 영화를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와 저번 주에 이 영화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10년이라는 터울을 두고 이 영화를 봤었을 때 느낌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정말 좋았는데 저번 주에 이 영화를 다시 봤었을 때 더 좋았어요, 저는. 왜 좋았냐면은 이 영화가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영화예요. 언어학 교수, 컬럼비아대 언어학 교수인 앨리스가 이 영화에서 50살로 표현이 되거든요. 50살로 표현이 되는데 5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서 이 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관련된 영화였는데, 어렸을 때에는 이 영화가 그냥 좋다, 진심이 와닿아서 좋았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앨리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절대 저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 한켠이 좀 슬퍼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영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정보부터 드려야겠죠? 이 영화를 연출하고 각본을 쓴 감독은 리처드 글래처입니다. 리처드 글래처는 이 작품을 만들고 있었을 때 루게릭병으로 한창 고통받고 있던 중이라고 해요. 다음에 2015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와중에 이 영화를 연출하고 계셨던 거죠. 이 영화가 아마 마지막이었다는 건 감독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영화가 모두 다 완성이 되고 개봉을 한 뒤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이 감독의 유작이니만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영화예요. 조발성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영화거든요. 근데 감독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알츠하이머는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정말 빈 껍데기만 남기는 그런 병인데, 루게릭이라는 병은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한데 근육이 위축돼서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구속하고 있다? 육체적인 점에서 또는 어떨 때는 정신적인 면에서 나를 구속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리처드 글래처가 이 영화를 만들고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관객분들에게,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영화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 많이 나오거든요. 줄리엔 무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정보를 찾아보니까 전 몰랐거든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이 작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대배우의 번열에 접어들게 됐죠.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배우가 되었다고 하고, 또 눈에 띄는 배우는 아마 크리스틴 스튜어트일 것 같아요. 막내딸로 나오거든요. 이름은 리디아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제 막 트와일라잇이 브레이킹 던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 영화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약간 그 트와일라잇의 외관 느낌, 그 외모에서 트와일라잇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트와일라잇 느낌이 좀 나네,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트와일라잇이 좋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재밌게 보신 분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좋은 영화까지는 아니니까
뭐 정말 젊은 스타?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연기력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정말 뭐 좋은 배우라는 걸 이미 증명을 많이 했죠.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스펜서인데 스펜서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정말 상식을 깨부수거든요. 그 스펜서라는 영화는 영국의 다이애나 비에 관련된 영화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그 며칠간 3일인가 4일간의 기간에 다룬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여줬던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다이애나 비 그 자체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특히 이 발성하는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스펜서를 다이애나가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시달리고 있어서 나 자신이 막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막 그런 것을 목소리를 통해서 연기를 하고 온몸 비틀기를 통해서 연기를 하는데 와 정말 예술이에요. 이 작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리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작품도 꼭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런 좋은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번 영화입니다. 스틸 앨리스가. 그럼 뭐 정보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영화로 들어가서 해피 벌스데이 뭐 생일 축하해요 막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이 생일의 주인공은 앨리스예요. 이제 막 50이 된 앨리스를 축하하면서 가족들이 막 축하하는 자리에서 앨리스가 막 꽃다발도 받고 선물도 받으면서 고마워. 그런데 그 자리에 리디아는 없는데 막내딸은 없고 첫째 딸, 둘째 아들, 남편까지 있어서 막 단란한 정말 미국의 그런 가정들을 딱 보여주죠. 뭐 남편분도 정말 번듯한 직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종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메디컬하고 관련된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고 딸은 법대에 가서 아마 뭐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변호사나 검사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의대에 가서 말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은 이제 막 연기를 하고 계시는 연기자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딸인 것 같아요. 뭐 어디에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첫째 딸, 둘째 아들에 비해서 막내 딸이 뭐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이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엄마의 입장에서 너 연기하는 거 좋아. 연기하는 거 정말 보기 좋고 네가 정말 사랑스럽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는 거 어떻니? 연기를 그나마 뭐 대학에 가서 연기를 배워보는 게 어떻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뭐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걱정되죠. 영화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백업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뭐 연기라는 게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연기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딸을 너무 걱정해요. 그리고 앨리스의 입장에서도 그런 걱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또 한 자리에 있게 되면은 왠지 비교도 당하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50번째 생일 파티에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 보여요. 좀 기억하시는 것도 깜빡깜빡 하시고 뭐 나이 들면 당연히 저도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앨리스는 조금 심해요. 당신이 알츠하이머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기 전인데 그때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UCLA 특강 같은 걸 하는 씬이 나와요. 거기에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특정 단어를 잃어버린다던가 이 영화 속에서 러닝을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집 주변에서 러닝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집이나 학교 그 근방에서 러닝을 하고 그 코스가 항상 똑같을 텐데 거기에서 갑자기 블러리해지는 연출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 집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앨리스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원에 가게 돼요. 신경외과에 가서 나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의사가 말하기에 괜찮아 보여요. 뭐 뇌졸중도 아니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뇌에 관련된 병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다른 PET 검사를 해보자고 해요. 그때 PET 검사가 뭐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병인가 봐요.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이 병을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테스트 진단 그 기간 전까지 한 이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뭐 항상 의사분들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라.
그리고 집에 가서 앨리스는 너무 걱정이 되죠.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내가 좀 이상해. 내가 이상한 건 알겠어.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건 알겠는데 내가 만약에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알츠하이머가 조발성 알츠하이머래요. 조발성 알츠하이머가 60 이전에 생기는 알츠하이머를 조발성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행 과정도 일반 알츠하이머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높은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가지고 만약에 알츠하이머가 있으시게 되면 내가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으므로 깜빡깜빡하는 걸 내 지능으로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지식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진단도 느릴 뿐더러 내가 알츠하이머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상당히 병이 진행된 다음에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진단받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더 빠르다. 라는 식으로 의사가 설명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앨리스가 많이 걱정을 하겠죠. 정말 잠을 못 이뤄요. 아내인 앨리스가 남편인 존을 깨웁니다. 새벽 4시 한 5시쯤 돼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신경외과에 갔다 왔었는데 의사가 말하길 조발성 알츠하이머 같대. 남편은 당연히 놀라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조발성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있었던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검사하고 나니까 나 너무 무섭고 근데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알츠하이머야? 당신 이제 너무 젊잖아. 알츠하이머를 걸릴 것 치고는 당신 너무 어려. 남편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일을 하는데 아내는 이게 아니니까 화를 내죠. 남편에게. 내가 느껴. 내가 알아. 내가 느낀다니까? 뇌가 죽어가는 것 같아. 내가 평생 이룬 것들이 사라져가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음날 이제 다음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날에 의사를 보러 같이 가요. 남편과 같이. 거기에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고요.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걸리셨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했던 말이 이게 가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그래서 이 가족이 물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래요. 내가 만약에 그 알츠하이머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확률이 10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또 너무 미안한 거, 또 자식이 셋이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다음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집으로 와봐. 해가지고 리디아 오고 앤나 오고 톰이 둘째 아들이에요. 자식들 쫙 둘러앉아 있고 거기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되게 망설이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병을 진단받은 건 나 자신인데 내가 나 자신을 가장 걱정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자식에게 이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물려줬으면 결국엔 자식도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합니다. 그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해. 너무 젊어. 엄마가 이제 50이라니까. 이제 50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 젊은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준대요. 발병을 늦추거나 이게 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 약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래서 약을 먹는 씬이 나오고 앨리스는 그 다음 날 또 수업을 하러 가요. 또 수업을 하러 가는데 나 이거 좀 그랬어. 이 씬에서. 수업을 하러 가는데 앨리스가 내가 오늘 수업을 하러 왔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애들 앉아 있어요. 근데 무슨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랩탑을 켜고 노트북을 켜고 폴더를 넘기는데 내가 오늘 무슨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2명 손을 들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얘기했어요. 의문론이래요. 그래서 의문론이 전 모르겠어요. 의문론이 뭔지. 그래서 의문론이 뭔지 말해볼 사람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씬에서 딸 애나한테 첫째 딸 애나한테 또 전화가 와요. 애나가 전화해서 얘기하기를 양성이래. 나 그 유전자가 있대.
유전자가 있는데 또 이 영화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애나가 막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고 애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또 이게 양성이고 그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으면은 내 애는 또 어떡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데 나중엔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없다고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바뀌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둘째 아들은 음성이라고 하고 리디아 있죠? 그 연기한다는 그 사람은 알고 싶지 않대요. 내가 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대요. 자기 인생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일종의 뭐랄까요? 불확실성에서 살고 싶은 거죠. 전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전 리디아의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츠하이머를 언젠간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모르고 살다가 걸리는 게 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참 걱정되죠. 딸 애나가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떡하니 나 갈게. 나 이거 수업 캔슬하고 갈 수 있어 하는데 딸은 오지 말래요. 당연하지. 엄마한테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엄마는 나한테 알츠하이머라는 유전자를 넘겨줘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죠. 아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나 정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 사랑해요 하고 통화 끊고 이게 어떻게 또 그 다음 씬에서 샴푸 나오거든요. 그 샴푸가 냉장고에서 나와. 다음 씬에 막 이렇게 엄마가 주방에서 뭘 요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도구 있잖아요. 헤어앤숄더 맞죠? 헤어앤숄더 이거 그게 냉장고에서 나와. 이런 게 계속 나와. 이런 거 병이 증상이 심해져. 점점 이게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약을 먹고 난 뒤에 증상이 계속해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줄리엔 무어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연기를 할 때 정말 매 씬마다 달라져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하나 잊어버리는 거 처음에는 뭐 하나 잊어버리는 것씩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 자신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막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연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그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심해지는데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평가가 따라 붙겠죠. 당연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알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교수님들 총괄하시는 대장 교수님께서 너 좀 안 좋은 평가가 있어. 너 혹시 집에 무슨 문제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내가 최근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떡해. 막 하면서 막 너무 미안해 하죠. 나 너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또 다음 씬부터 학교에 안 가시는 것 같으니까 학교에 안 가요. 학교에서 잘렸지. 알츠하이머니까 뭐. 그리고 이제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으니까 자식들한테 피해주고 남편한테 피해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보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비싸 보이는 요양원이에요. 막 엄청나게 돈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요양원인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70대 80대 이제 정말 그 황혼의 문턱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스태프분들 직원분들은 케어해 주시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근데 이 간호사가 또 물어봐.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봐. 이 앨리스가 너무 젊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그것도 좀 그랬어, 마음이. 좀 슬퍼요, 이런 게. 그리고 이 요양원 의자에 앉아서 투비 앤 소이즈라고 해서 내가 답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써놔요.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 핸드폰에 써놓거든요. 내가 답해야 하는 것들 매일 이게 영화에 진행되면 영화가 나중까지 가게 되면 계속 써요. 매일 써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 첫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생일은 언제인가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내 주소 이런 것들 쓰는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스펠링이 점점 틀려요. 그것도 좀 되게 짜네요. 이런 거 보면은 나 좀 슬퍼. 그리고 또 이 영화하고 이게 어떤 장면이 교차 편집이 되냐면은 그 의사를 보러 가요. 그냥 병원이고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수면제 같은 것 같아요. 나 엄청 센 걸 원해요. 수면제 센 거 주세요. 막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될 수 없을 때, 내가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냥 그거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의사한테 받아요. 받고 이제 다시 본인 오피스로 돌아옵니다. 오피스로 돌아와서 영상을 촬영해요.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영상. 이게 수면제를 받은 씬 다음에 붙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걸 동영상을 촬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앨리스 라고 하면서 침실에 가면 뭐 파란색 등이 있는 서랍이 있다. 제일 위에 서랍을 보게 되면 그 약들이 엄청 많아. 그 약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약은 꼭 한 번에 먹어야 돼. 물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수면제를 먹고. 일종의 전 존엄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 병에 걸려서 뭘 할 수조차 없어. 근데 가족한테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싫어. 그럴 때에는 내가 내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게 하나의 존엄사로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는 자기 고향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해변이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거기에서 뭐 앨리스가 정말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엄마와 언니가 있었다고 해요. 이 두 분이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비디오들이 있고 사진 있고 오래된 뭐 본인들이 자기가 머물렀던 방이 있고 그런 데에서 쉬려고 이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점점 받아들이는 거죠. 이곳에서 남편이랑 같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해요. 막 정말 오래된 얘기하면서 우리 이랬었지, 우리 저랬었지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진들 보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점점 심해지거든요. 이 앨리스의 상태가 자기 자신의 병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야.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나 화장실 가야겠다. 집에서 화장실 가야겠다. 근데 화장실 위치를 잃어버려. 막 문을 다 열어보는데 여기는 방, 여기는 침실, 여기는 뭐 드레스룸 하면서 막 계속 열어보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결국에 자기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싸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지. 이 병이 점점 너무 심해지는 거야. 남편이 닦아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딸하고 만나고 리디아하고 만나고 딸 리디아 막내딸 뭐 나비 얘기해요. 나비 목걸이를 항상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나비 목걸이에요. 이 나비 목걸이가 주는 의미가 이 영화 속에서 또 특별해 보여요. 이 앨리스가 어렸을 때 이 나비 목걸이가 엄마가 주셨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셨는데 그때 당시가 뭐 2학년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 나비는 오래 못 살고 뭐 한 달 정도면 죽는다 나비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마 이 목걸이를 주셨겠죠. 괜찮아. 나비는 한 달이지만 멋진 삶을 살다가 가니까 나비한테는 그 삶도 아주 좋은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목걸이를 주셨대요. 그리고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병이 너무 심해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병이 계속 심해지고 어쩌면 이제 막 이렇게 점점 어떨 때는 나로 있게 되다가 또 어떨 때는 나 자신이 아닌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조금 더 오랜 시간 있고 싶고 남편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뭐 남편은 일하고 있고 자식도 일하고 있으니까 혼자인 앨리스를 보여줍니다. 리디아가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연기하고 있는 리디아의 대본을 좀 가서 봐봐. 그러면 혹시 리디아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 대본 같은 걸 보다가 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실수인데 다이어리를 봐요. 일기를 봅니다. 리디아의 개인적인 또 일기를 보죠. 또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도 민감해. 에이시아도 민감한데 서양 애들은 진짜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리디아랑 대판 싸워요. 이거 왜 봐?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미안해. 막 그러면서 막, 리디아는 정말 화내죠. 내 사생활 침해했다. 막 그러면서 막 화내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뭐, 내가 이게 일기인 줄 모르고 봤다. 미안하다. 막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냥 싸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서먹서먹하죠. 뭐, 어머니도 병에 걸렸고, 뭐 그러면서, 그날,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날에 그날 저녁에 또 리디아가 공연을 하나 봐요. 연극을 하는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서 딸이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까 가족들이 가서 막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멋졌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딸을 못 알아봐.
이 멋진 연기를 했다는 게 딸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정말 이렇게 연기를 너무 진심으로 봤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연기자를 대했을 때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라면서 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연기자한테 하는 듯한 그런 대사를 해요. 앨리스가. 그러니까 당황스러워하죠, 딸이. 근데 뭐 몰라보는 것 같아. 엄마는 못 알아봐.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에 가고 앨리스의 상태를 진단하고 상황이 더욱더 심해져 가고 이런 게 정상이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진단을 늦게 받은 거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알츠하이머가 병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서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 거의 이 진행 속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에피소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영화 속에서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 엄마 앨리스, 그러니까 앨리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신 앨리스가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또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전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이 영화 볼 때마다 진짜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아마 이 장면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 협회 라는 데에서 스피치를 합니다. 가족들 오고 아들 오고 뭐 큰딸 오고 뭐 다 와서 또 앨리스가 심하잖아요. 또 알츠하이머가 심하니까 내가 원고를 쓰고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원고를 쓰고 하는데 읽어도 같은 줄만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줄을 읽었구나. 다음 줄로 넘어가야지 라고 인지가 되니까.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읽어요. 그 장면도 꼭 보셔야 돼.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스피치가. 상실의 기술은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의 의도가 상실에 있으니 그것들을 잊는데도 재앙은 아니다. 라면서 이 스피치가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앨리스의 당시 상황, 이 병이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나 자신은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스피치예요. 가장 좋은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요. 줄리엔 뭐 연기 진짜 잘해요. 이 부분에서. 진짜 좋아요. 이 부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살짝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한때 우리의 모습에서 멀어진 우리는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의 이상한 행동과 더듬거리는 말투는 우리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꾸게 되죠. 우린 바보처럼 무능해지고 우스워집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이죠. 어느 병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고 진행되며 치료법이 있을 순 있습니다. 제 가장 큰 소원은 제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저 자신을 질책하곤 하지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제. 영화의 주제가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테지만 애쓰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게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영화 계속 보죠. 스피치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심해져. 너무 심해져서 이제부터는 그 스피치 장면이 끝난 후부터는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제 좀 멍해 보이세요. 이때부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요. 앨리스가 일어나서 막 주변 막 집안에 막 뒤집어 놓습니다. 막 그냥 동전들 넣어놓는 뭐 이렇게 외국 영화들 보면 항상 동전 넣어두는 그런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뒤집고 주방도 다 뒤집어 놓고 뭐 찾나 했더니 그 남편이 내려와 봐요. 뭐 찾나 해서 보니까 핸드폰 잊어버렸대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걸 적어놓은 핸드폰. 내 큰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집 주소는 뭔가요? 내 생일은 언젠가요? 심지어 그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겠죠. 내 이름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핸드폰이 사라졌대. 핸드폰이 사라졌으니까 막 뒤집어 놓으면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안아주면서 진정시켜요. 괜찮아, 내가 찾아줄게. 찾아주는데 지금 저녁이 늦었으니까 올라가서 자고 내일 찾자. 알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진정시켜줘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엔나가 옵니다. 엔나가 와서 엄마 나왔어 하면서 이제 배가 많이 불렀어. 애가 쌍둥이래. 큰딸인데 애가 쌍둥이인데 배가 많이 불러서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애니라고 해. 애나야. 큰딸 이름이 애나인데 애니라고 해. 우리 언니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아이고 왔다 갔다 하세요. 이젠 진짜 왔다 갔다 하세요. 찾았어. 핸드폰 찾았네, 드디어. 다음 장면에서 핸드폰 찾았네. 그래서, 어머, 이 핸드폰 어디 갔었어? 하면서, 엄마 앨리스가 참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어제 저녁에 잊어버렸어. 어제 저녁에 잊어버렸는데 드디어 찾은 거야. 근데, 아빠가 한 달 전에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뒤 시점인 거지. 지금 이 장면이. 한 달 뒤 시점인데, 그 다음부터는 신발끈도 잘 혼자 못 묶으시고, 바지도 못 신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래된 테이프, 오래된 비디오, 돌아가신 어머니, 또 죽은 우리 언니, 그런 거 촬영되어 있는 오래된 뭐 비디오, 뭐 우리 가족 비디오들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일이야, 이게. 이제 어느 날 와서 앨리스를 깨워요. 여보, 일어나봐.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뉴스가 있어. 일어나봐. 우리 갈 데가 있어. 바로 애나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해 엄마가 보러 가요. 내가 안아봐도 돼요? 라고 앨리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나가 앉아서 안아봐. 뭐 그런 식으로 앉아주세요 하면서 안아서 애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딸 애나도 정말 행복해 하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근데 엄마한테 미안한 것도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정말 좋은 장면이고, 또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병이 너무 심해졌어. 너무 심해져서 어쩔 때는 정신이 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대. 그런데 이제 엄마를 어떻게 케어해 드릴 건지에 대해서 가족이 의논을 해요. 아빠는 다른 데로 가야 된대. 일 때문에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아들은 지금 의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큰딸은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인데다가 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바쁘겠죠? 근데 엄마까지 케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려갈게. 아빠가 그래요. 내가 데려가서 최상의 보호와 최상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 장면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연출 자체가 되게 블러리해지는 연출을 하고, 엄마 혼자, 앨리스 혼자 이렇게 약간 소파에 기대서 누워 계시거든요. 그게 또 이렇게 살짝 클리어해져요. 그때 정신이 들었다는 거야, 이 영화에서. 집에 아무도 없어. 이제 다음 집에 아무도 없고 엄마 혼자 차 만들러 가요. 근데 이게 참 마음이 그렇더라. 병이 있으시잖아요. 나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신데, 차가 이게 뜨거우니까 이게 영화를 지켜보고 있는 나도 이걸 떨어뜨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의 마음은 어떻겠어, 이거를.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 그래서 리디아는 뭐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나 프로필 촬영도 했어 뭐 이러면서 뭐 나 프로필 사진 보내줄까 볼래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이렇게 엄마가 이걸 막 이렇게 찾아봐요. 딸 프로필 사진 보고 싶으니까 보겠지.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파일을 찾다가 그거 기억나시죠? 영화 초반 부분에 정신이 아직 좀 괜찮으실 때, 알츠하이머 병이 그만큼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에게 유언과 일종의 자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비디오를 남겨놨던 거, 그거를 찾아요. 이제 정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 어머니가, 앨리스가 나 자신에게 남겼던 비디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엄마는 그냥 비디오를 보고 나 자신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나 자신인지는 알까? 근데 나 자신인지는 아는 것 같아. 약간 눈이.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합니다. 나 자신이 시킨 대로. 그래서 이걸 비디오를 보고 나 자신이 시킨 대로 가서 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가요.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가서 찾아요. 찾았네. 약이에요. 이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죠? 당연히. 그때 지금의 앨리스는 이게 무슨 수면제인지 모를 거예요. 이 약의 정체를. 그래서 일단 시키니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로 가게 되고, 세면대 물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세면대 물 마시려다가 못 먹어요. 누군가 앨리스를 불렀어. 그래서 약 떨어뜨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자살 실패하셔. 못해. 그리고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다른 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미네소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여기에 있어요. 아내를 계속 보러 오는 거예요. 남편도 미안해. 계속 아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근데 일인데 어떡해. 일을 다 그만두고 쉴 수가 없잖아, 이제. 결국에 그래도 알츠하이머 약값이 또
꽤 비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챙겨주시는 간호원 분도 쓰시는 것 같아. 청소도 해주시는 분도 쓰시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작은 딸, 셋째 딸인 리디아가 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하고 같이 있으려고 와요. 엄마 돌봐드리고 엄마하고 함께 있으려고 리디아가 와서 그 수면제를 먹으라고 한 달 프로필 보냈다고 하잖아요. 잘 된 줄 알았는데 일이 또 잘 안 됐어.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빠는 물어보죠. 정말 괜찮겠니?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은 엄마 보살펴드려도 되겠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뭐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리디아는. 근데 아빠는 미안하지. 미안해요. 아빠는 되게 미안해합니다. 영화는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엔딩까지 다 왔고 안아드리고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딸을 기억 못하고 이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 여기에 안 계신 것 같아. 이때부터는 그냥 빈 껍질밖에 남지 않은 리디아가 나옵니다. 빈 껍질이라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 속에도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를 알고 있는 앨리스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가 아직 그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 딸 리디아를 볼 때 아직까지 그 눈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딸하고 둘러앉아서 리디아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앨리스의 엄마로 보이는 분과 언니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모래사장을 걷는 것을 오래된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보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영화를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뭐 말로 표현한 게 이 영화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영화를 보셔도 정말 좋은 영화겠다, 정말 좋은 영화 잘 봤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영화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이 영화를 보면은 좀 무서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알츠하이머라면? 이라는 그런 물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